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초보 엄마 심리학 이지한 작가님 책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제가 이 책은 추천사를 이렇게 썼어요. 맨 뒤에 보면은 김유라 해서 유튜브 김유라TV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저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 엄마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엄마치유 연구소라는 상담센터를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이 둘을 낳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심리학을 공부했고 또 심리학을 하면서 이렇게 멘토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힘들고 계속 비교가 일어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잘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심리학적 관점으로 어떤 시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문제, 아이가 기저귀를 뗄 때, 아이가 어린이집을 보낼 때,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을 때, 친정엄마의 이런 것까지 해서 여자의 심리학이라고도 불러도 좋지 않을까 싶을 만큼 좋은 책입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아이를 키울 때 환상을 가져요.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내 아이를 완벽하게 망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양육가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당신은 아이를 완벽하게 망칠 수도 없다. 그 말에 큰 안도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초보 엄마들은 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정서적으로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교육을 잘못시켜서 아이가 늦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저는 많은 어른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어른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방치당하고 가난 속에서 살고 우리는 IMF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 같은 것도 많이 겪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잘 커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때렸다고 해서 혹은 방치를 했다고 해서 꼭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물론 잘해주면 더 좋겠죠. 훨씬 좋겠죠. 잘해주고 싶고 우리가 잘 키우고 싶어서 이런 책을 이제 계속 봅니다. 자, 우리 엄마가 되면 너무 힘들어요. 아기를 낳으면 아이를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우울증,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이 오는 근원이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느낌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아실현을 우리가 하는 게 인생의 목표 아니겠어요? 자아실현은커녕 자아가 없어진다라고 해요. 여행 좋아하는 나, 책 좋아하는 나, 밤새 이야기하는 나, 어떤 취미가 있는 나, 맛집 탐방 가는 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난 경험해보지 못한 나를 만나죠.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자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싸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요. 그래서 똥도 내 맘대로 못 싸는, 씻지도 못하는, 왜 똥 싸러 가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문을 붙들고. 네. 문을 열고 이제 막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런 엄마의 삶이 참 쉽지가 않죠. 저는 애기가 자길래 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애기 좀 자면 애 좀 없을 때 나 혼자 좀 편안하게 밥 좀 먹어보고 싶다. 애 보면서 밥 먹는 거 말고요. 라면을 막 끓였어요. 그래서 조용조용 라면을 딱 놓은 순간 애가 깼어. 그래서 걔를 달래느라고 라면이 퉁퉁 불었는데 정말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겠고 정말 그 우울감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새 아이를 키웠지만 나중에는 그냥 아기를 업고 먹었어요. 왜냐면 업고 먹으면 아이가 잠들었다가 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먹고 싶은데 허리가 조금 아픈 걸 택했습니다. 먹으려고 하면 맨날 깨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해요. 육아서도 많이 보고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지한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좋은 엄마란 여유 있는 엄마다. 비록 청소를 잘 안 해서 집은 지저분하고 반찬도 다양하게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징징거리고 떼쓰는 아이를 여유를 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엄마. 엄마로서 모든 걸 잘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좋은 엄마를 완벽한 엄마, 뭐도 잘하고 잘 놀아주고 이유식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런 게 허상이란 얘기입니다. 저도 좋은 엄마의 기준이 있어요. 아이와 제가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다가 먹을 거 주고, 놀고 싶다가 놀게 해주고, 쉬고 싶다고 쉬게 해주고, 걔랑 나랑 걔가 나를 좋아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할 일이 별로 없겠죠. 이제 아이가 처음에 이제 개월수별로 어떤 기질이 있는지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몇 개월은 뭐를 하고 왜 그렇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이 돼 있습니다. 낯을 빨리 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첫 아이 같은 경우가 낯을 정말 빨리 가렸고 심하게 가려서 돌잔치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왔는데 막 울고불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를 가장 좋아하고요. 낯을 빨리 가리면 벌써 엄마 얼굴을 잘 기억해 주는구나, 고마워 라고 하고요. 낯을 늦게 가리거나 가리지 않으면 엄마 편하라고, 외출하라고, 낯을 안 가리는구나, 고마워 라고 하래요. 낯을 가리지 않으면 할머니한테 맡기거나 남편한테 맡기는 게 가능합니다. 저는 이 낯을 많이 가려서 남들 쳐다보는 것도 되게 싫어했어요. 그 아이의 기질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격의 긍정적인 방향을 보시면 좋습니다. 낯을 정말 심하게 가리는 아이들은 일단 사람을 잘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이 좋을 수 있어요. 예민할 수 있고 섬세할 수 있고 섬세한 성격은 좋은 거죠. 전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중간 대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엄마 말고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들. 인형, 작은 담요, 수건. 그래서 부드러운 감촉이 있는 거. 그래서 보면은 애착 대상물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막 젖병이나 이렇게 막 뭐 빠는 거 이런 거는 구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이제 그렇게 포근한 것들, 인형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인형 안고 자면 다 좋았잖아요. 베개를 저는 안고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토끼 인형을 미리 여러 개를 똑같은 걸 사주셨대요. 어머, 현명해라. 괜히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빨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알고서 토끼 인형 여러 개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착 이불도 똑같은 걸 미리 여러 개를 사놓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외출할 때 토끼를 데리고 나가고 싶어 했대요. 토끼는 집에서 기다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집에 두고 가는 걸 당연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다 깰 때요. 토끼 인형만 안겨주면 바로 잠들었대요. 어머,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아기가 넘어지거나 막 울고 이럴 때도 토끼 인형을 주면 금세 진정이 되었대요. 토끼를 의인화해서 뭐 치카하자, 손 씻자, 야채가 좋아, 골고루 먹자 이렇게 막 의인화해서 교육을 하기도 했대요. 육아 도우미로서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나도 했을 텐데. 저는 애착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 내가 애착의 도구였습니다. 아기가 엄마, 엄마라고 부를 때는 기꺼이 달려가 주래요. 그리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육아가 쉬워진다고 하는 비결이에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이랬다 저랬다 하죠, 아이들은. 자, 아이가 엉엉 울 때가 있죠.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아기가 울 때는 그냥 울게 두라고 해요. 그건 방치가 아니래요. 어설프게 안아주려고 하거나 막 우는 애를 억지로 안으면 막 더 뒤로 뒤집어지죠. 때와 울음을 더 부추기니까 그냥 울게 두래요. 어느 정도 울고 나서 감정이 해소된 것 같으면 엄마가 안아줄까? 라고 물어봐요. 말도 필요 없죠. 팔만 이렇게 벌려도 달려옵니다. 해소가 되면. 아기는 그때 왔을 때 바로 안고 달래주래요. 근데 그때 싫다고 하면서 앙앙 울 때는 조금 더 기다리래요. 아기의 화가 덜 풀린 것이다. 이렇게 우는 아기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울고 나서 진정되길 기다린다. 그래서 우는 것만큼이나 웃는 것도 중요하고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은 좋은 감정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해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뚝 울지 마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울음을 그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잘 우는 아이를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빨리 달래지 말고.
저는 막내가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다가 알아서 나옵니다. 절대 내가 먼저 안아주려고 해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에게 자꾸 화를 냅니다. 육아서 많이 보는 이유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나 좋은 엄마 되고 싶은데 아이한테 자꾸 화를 내요 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역시 아이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손이 먼저 나가고 있죠. 네. 나는 왜 아이에게 화를 낼까? 아이가 심리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연애할 때는 심각하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화를 많이 내죠. 왜?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고 저 사람이 설마 내가 이렇게 화낸다고 이혼하겠어? 떠나겠어? 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가 나에게 매를 들고 화를 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때린다고 해서 아이가 도망가나요? 아니요. 어린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부모가 때리든 부모가 폭언을 하든 옆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풀어내는 것이죠. 좋지 않아요. 이거를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내도 되는 대상이기에 아이에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사실 바깥에서 화가 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들에게 화를 절대 내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아이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고 싶다면 내 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추적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아이는 나를 화내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줘요. 존재 자체로. 내가 예쁘지 않아도, 내가 학벌이 좋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 하든 안 하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실 아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이에게 화를 낼까요? 그래서 글을 적어보래요.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어느 순간에 왜 화가 났지? 막 적어보래요. 그림으로 표현해보거나 정 힘들다면 상담 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왜 화가 나는지, 아이가 왜 화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 스스로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 교육을 받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이유는 여기에 있죠. 아이는 부모를 거울로 바라봅니다. 부모가 아이를 좋은 아이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아이로 바라보면 아이는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의 기본이죠. 반대로 부모가 아이를 믿지 않고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키우면 아이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때리고 야, 네가 잘못했어. 넌 공부를 못하니까 부족해. 너는 왜 그러니? 아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말 계속하면 스스로가 나는 쓸모가 없어. 뭐가 되려고 그럴까? 나는 잘못한 사람이야. 맞아야 돼. 라고. 그래서 아기에게 엄마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해요. 엄마는 아기에게 최초이자 아주 중요한 거울의 대상이고 매일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존재다. 엄마의 말이 맞는 줄 알죠. 아이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나쁘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부 사이가 나쁜 줄 알아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런 줄 압니다. 만약에 어떤 집이 매일매일 쌀밥을 먹는다면 남의 집도 쌀밥을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집은 빵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쌀이 없어서 쌀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남들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얘는 키가 작아서 걱정이에요.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시켜야 해요. 라고 걱정을 포장해 외모를 지적한대요. 이런 것도 아이가 계속 들으면은 단점을 지적을 받을 때마다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키가 작아서 공부를 못해서 수학을 못해서 뚱뚱해서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는 엄마의 걱정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내가 뚱뚱하니까 나를 싫어할 거야. 혹은 말을 더듬는다. 근데 부모가 얘가 말을 더듬어서 언어 치료를 받아요 라고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 아이는 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말에 문제가 있구나. 아이들이 말을 버벅거릴 수도 있고 발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좋아지겠지. 뭐 20살 되면 좋아지겠지.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모르면 자신감이 있어요. 예. 발음에 신경 쓰지 않고 막 말합니다. 예. 근데 너 발음이 안 좋아 안 좋아라고 하면 더 말을 못하고 두렵고 그럼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한번 보시고 요런 부분은 내가 수정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지겠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거는 마치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고 뭐 잘못 먹이거나 케어를 잘못한 것 같은, 그래서 그 나쁜 성적표를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벽에다 붙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올리기가 싫었대요. 건강한 아이들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엄마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엄마는 최근 한 달 동안 폐렴으로 2번, 장염 1번, 총 3번 입원했대요. 그래서 그 엄마 역시 나처럼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서 많은 위로를 주고받았대요. 힘들 때는 이렇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좋은 심리치유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댁이 이상하다. 그러면 시댁이 이상한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시댁이 좋은 사람이랑 만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혼을 했다. 그럼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서로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이게 힘들어. 서로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되게 좋습니다. 영국의 언어치료 전문가 셀리 워드가 쓴 베이비 토크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은 못했고요. 이 책은 혹시 내 아이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혹은 언어 발달이 조금 늦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0개월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첫 아이부터 베이비토크 방법으로 키워서 아이들이 말이 굉장히 빠르고 아들 셋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럼 김유라 씨가 말을 잘하니까 아이들이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요? 저희 남편이 5살 때까지 엄마 소리밖에 못했대요. 거의 4돌 이후까지도 못한 거죠. 한 50 몇 개월까지. 엄마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지인들이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사니까 그때는 언어치료 이런 게 없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근데 엄마 소리 하면 벙어리는 아니다라고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그 정도로 말이 늦어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아이기도 하고 남편을 닮았을까봐 이 베이비토크 책을 사서 열심히 해줬어요. 다행히 돌이 조금 지나고 한 18개월 정도 되니까 단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표현, 아나, 밥, 이런 거, 간단 2-3자짜리는 다 하더라고요. 사과, 수박 이런 말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유전을 믿지 마시고 언어는 충분히 노출로서 금방 할 수 있어요. 베이비 토크는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쪽으로. 추천 저도 드립니다. 배변 훈련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배변 훈련을 또 고민하시는 분이 많죠. 저는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배우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라는 자신감과 실수해도 괜찮구나 라는 교훈이라고 합니다. 칭찬도 하면서 실수에 대한 엄마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첫째는 낙기적이 36개월, 밤기적은 6살, 개월수 기억 안 나요. 둘째는 한 28개월에서 30개월 정도의 낙기적이를 뗐고요. 밤기적이는 5살, 6살 정도에 뗐는데 완벽하지 않았고 이제 오줌을 밤에도 많이 쌌어요. 야경증이 있어서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기억이 안 나요. 얘는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은 기저귀를 굉장히 늦게 뗐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금 늦긴 하지만 엄마는 전혀 걱정이 없다. 네가 20살 때까지 기저귀를 차겠니? 학교 다니면서까지 오줌을 싸겠니? 엄마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표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느긋하게 뗐어요. 그냥 기저귀를 계속 채웠어요. 왜냐면
기저귀를 안 채우니까 자꾸 이불에 싸고 제가 화가 나고 저는 애기 셋을 키워야 되는데 밤에 이불이 젖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옷도 막 젖고 막 빨아야 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채웠어요. 채우니까 알아서 그냥 자기가 나중에 기저귀 떼고 기저귀를 자기가 벗고 화장실에 가서 싸더라고요. 답답하니까 자다가 자기가 일어나서 차고 있던 기저귀를 벗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뗀다고 똑똑하고 늦게 뗀다고 멍청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육아에서 또 힘든 거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하고 우리 몸은 너무나 힘들고 직장을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고요. 휴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 먹지도 씻지도 자지도 못하는데 내 삶은 점점 나쁜데 남편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회사 다니고 회식하고 워크숍하고 세미나 갑니다. 왜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화가 났대요. 애는 같이 낳았는데. 그 화살은 이제 아직 아빠가 될 준비가 없는 남편에게 다 향한 거죠. 잠을 못 자니까 극도의 피로감, 서로 예민해지고 싸우게 됩니다. 저도 다 경험을 했죠. 둘째가 어릴 때부터는 일부러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 외출을 하기도 했대요. 저도 둘째를 낳고부터 조금씩 외출했어요. 모유수유를 했으니까 길게는 못했지만 남편과 아이들과만의 시간을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좀 더 잘 돌볼 수 있는 환경, 애를 자꾸 봐줘야 애를 잘 보는 남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애기를 잘 보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남편이 회식을 3시간을 하고 오면 기록을 해놨다가 휴일날 저도 3시간 나가 있어요. 5시간을 나갔다. 5시간 적어놨다. 저도 나가요. 무조건. 그래서 서로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공해야지 둘이 붙어서 애를 보면 더 힘듭니다.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안 그러다가 결혼만 하면 부인에게 대리 효도를 요구한다고 해요. 이 뒤쪽에 시댁관계, 친정관계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며느리 딸로서 살기 너무 힘들죠.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자식 중에 제일 사랑받지 못한 자식이 커서 제일 효자가 되고 싶어하는 심리를 봤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사랑을 나중에라도 받고 싶은 보상 심리. 내가 이렇게 잘해드리면 지금이라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겠지? 그래도 너밖에 없다. 내 딸밖에 없다라고 해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이 깔려있대요. 자, 우리가 여자들이 효도를 잘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낳고 싶어 내 낳은 딸. 줄줄이 낳은 딸. 그러니까 사랑을 존재 자체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오빠 있는 가정은 오빠라고 이뻐하고 남동생이라고 이뻐하고 막내라고 이뻐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딸은 효도가 한다. 이 말이 왜 딸이 효도예요? 왜 아들은 효도를 안 할까요?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가 이뻐해 주니까. 재산도 주고. 그죠?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하니까. 남자는 이래야 돼 하니까. 억울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이 아니어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기 때는 부모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매달려요. 우리는 아기가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대리효도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친정이나 시댁에 사랑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아니다, 싫으면 싫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김장철이죠. 몸이 아프거나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김치 주지 말라고 해보세요. 한번. 안 먹어도 되면 진짜로. 친정엄마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딸에게 쏟아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넌 너밖에 모른다. 넌 이기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엄마의 평가도 나를 조종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채야 합니다. 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아이고 남의 집 딸이 요즘은 효도한다더라. 이 말도 여러분 통제예요. 교묘한 통제입니다. 딸이 무조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올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딸한테만. 올케한테 꼼짝 못하죠. 며느리한테는. 자, 엄마의 평가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에이 나쁜 년 해도 난 나쁜 년이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통해서 이런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그 내면 아이로부터 벗어나야죠. 아이를 키울 때 이분은 그랬대요. 저도 똑같아요, 이 마음이. 나는 절대로 엄마와 같은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았다. 저도 절대로 우리 부모와 같은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육아서를 엄청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은지는 그리지 못했대요. 하면 안 되는 것만 아는 거죠. 내가 봐온 엄마는 그토록 닮고 싶지 않았던 우리 엄마뿐이기 때문에 엄마가 했던 것과 반대되는 기준만 세웠대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니죠. 너무 슬프죠. 결혼을 할 때도 나는 뭐 이런 사람이랑은 안 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굉장히 또 힘들 수 있습니다. 이중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공부보다 건강이 최고야 라고 말해놓고 성적을 보고는 그래도 평균은 돼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힘들 텐데 쉬렴이라고 해놓고 막상 며느리가 쉬면은 안 좋아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라고 해놓고 막상 집에 있으면 아들에게 외벌이라 먹고 살기 힘들지 요즘 다들 맞벌이 한다는데 이런 크레이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는 것을 이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중 메시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사용하는 걸까요? 자기 본심을 스스로 모르거나 본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좋아 보이고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 메시지를 자꾸 던지게 되면요. 부모가 많이 아이들에게 하기도 합니다. 진짜 원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꾸 이상한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모른 척 하거나 무시하는 게 좋고요. 이게 어렵다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는 상대방의 의사를 다시 물어보세요. 어머님, 회사를 다니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물론 뭐 회사를 다니라고 한다고 내가 다닐 생각은 없겠지만 시부모의 진심을 헤아리느라 눈치를 보지 않으니 좋아지죠. 정말 쉬라는 거예요, 어머니? 저 그럼 지금부터 앉아서 쉴게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발랄하게 약간 생각 없는 며느리처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나를 잃어버리기만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아이 덕분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작가님이 고백해요. 저 역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새로운 경력이 창조가 되었어요. 아기 이유식을 만드는 과정을 공유하다가 이유식 책 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아기 키우면서 읽은 책을 기록해서 독서 에세이집을 낸 엄마도 있어요. 난가 이거는?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제가 썼죠. 아이 돌보는 게 적성에 잘 맞았던 엄마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저도 둘째 키우면서 육아가 너무 그래도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보육교사를 땄습니다. 사이버 대학을 온라인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 저자분이 나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찾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책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서 오늘 리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제가 추천사를 쓴 책,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 이 저자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